안녕하세요. 남편과 친정아버지 사이에서 새우등 터질 뻔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는 속담 아시죠?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속담에서 등 터진 새우 역할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죠. 아휴, 그때는 정말 이런 걸 지옥이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나 힘이 들던지. 게다가 어느 날부터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 새우등 터진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 26살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나간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등산복으로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했었죠. 그리고 먹는 걸 워낙 좋아했던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맛집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평소 낯가림이 심했던 터라 누군가를 새로 만나서 친해지거나 하는 일을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동료의 추천으로 간 동호회는 제게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맛집 동호회에서 제 인연을 만나기도 했죠. 바로 제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 말입니다. 그 당시 남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컸는데 딱 곰처럼 보이더군요. 이제 막 동호회에 들어갔던 저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남편을 처음 봤을 때는 첫인상이 좀 무서워서 말도 잘 못 걸었죠. 그리고 저보다 4살이나 많아서 꽤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남편은 수더분한 성격에 남을 배려도 잘해주는 착한 사람이더군요. 아마 덩치와 맞지 않는 반전 매력에 제가 남편한테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제 직장 동료도 모르게 동호회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을 때쯤 어느 날 남편은 맛집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다며 이번에는 둘이 가자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동호회 사람들이랑 시장 맛집, 백반 맛집, 찌개 맛집 이런 곳만 다녔는데 갑자기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가자는 남편 말에 설레서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도 찾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간 레스토랑에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제게 결혼하자며 말하는 남편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는 프로포즈하는 남편에게 또 한 번 반해버렸죠. 그리고 제 앞날도 프로포즈 받았던 그날처럼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제 희망사항에 불과했어요. 제 친정집으로 남편이 처음 인사하러 온 날, 아니, 어쩌면 제가 친정 부모님께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밝힌 날부터 저와 친정아버지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으로 제게도 무척이나 엄했는데 제게 입버릇처럼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해 라는 말이었죠. 친정아버지는 언제나 제 신랑감은 본인이 골라주시겠다며 제게 얌전히만 지내라고 하셨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당시 친정아버지는 회사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만큼 힘 있는 자리에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틈이 날 때마다 저랑 놀아주시고 또 저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친정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던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심지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친정아버지께서는 우리 민영이를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이 아빠가 널 시시껄렁한 아무 놈한테 보내진 않을 거야 라며 말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께 제 남편은 아마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당시 직장을 여러 번 바꿨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새로운 일을 구하기 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딴에는 남편이 여러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구하기 전에 공백을 만들지 않고 일하려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직장에서 몇십 년을 근무하셨던 친정아버지께서는 회사를 자주 옮기는 제 남편을 저와는 다른 시선으로 보시더군요. 그래, 자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부모님이랑 아래 남동생 한 명,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자네가 장남인 건가? 장남이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그 나이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어쩌나? 그래도 저 여태껏 계속 일해와서 결혼할 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새롭게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구상 중이고요. 뭐 사업?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 나이 먹고 아직도 헛꿈에 부풀어 사는구만. 우리 민영이 데려다가 고생 안 시킬 수 있나? 내가 영 불안해서 말이야. 남자는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 해. 자기 가족들 안 굶겨 죽일 만큼의 능력 말이야.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집안이 위태로워지는 법인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성현 씨도 본인 꿈 찾아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성현 씨 응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일정하게 월급 받고 있는데 성현 씨는 사업 준비해도 되죠. 저도 그러라고 했고요. 뭐시? 그럼 돈은 너 혼자 다 벌고 네 남편은 사업인지 뭔지 구상만 한다고? 그럼 사업 미천은 어디서 나고? 부모님이 여유가 좀 있으신가? 자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요식업 하십니다. 요식업? 무슨 요식업? 곱창집이요. 대학교 근처에서 곱창집을 운영하십니다. 뭐 곱창집? 그래. 규모는 어떻고? 몇 층짜리 운영하시는데? 네? 몇 층이요? 테이블이 한 5개 정도 되는 5개? 나원, 예민영아. 넌 어디서 이런 남자를 데려와서는 결혼한다는 거니? 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성현 씨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대체? 더 물어볼 것도 없어. 난 이 결혼 반대야. 그러니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이 사람 데리고 나가라. 이 대화가 제가 친정집에 남편을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하셨던 대화의 전부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을 데리고 나오는데 남편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 때문에 울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댁에서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성현이가 누굴 만나나 했더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었네요.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올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가게 정리라도 좀 해두는 건데 곱창 좋아해요? 네, 어머님. 저 곱창 엄청 좋아해요. 성현 씨가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서 파는 곱창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오기 전부터 이미 군침이 돌던걸요? 아유, 젊은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내 예비 며느리도 왔겠다. 곱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걸로 특별히 대접해야겠어요. 그리고 성현이 말로는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던데 정말로 고마워요. 내가 내 친딸처럼 그렇게 예뻐해 줄게요. 우리 성현이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앤데 별 볼 일 없는 내 아들만 믿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한다니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해줄 테니 날 믿고 결혼해도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친정집에서는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반대했는데 시댁에서는 절 이리도 환영해 주시니 저는 점점 더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친정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좋고 싫음이 분명하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러느라 제 결혼 준비도 계속 밀리고 있었고요. 시댁에서는 상견례 날을 잡자고 하셨는데 그 말조차 친정 부모님께 전달을 못하고 있으니 그때 심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결혼 전부터 진이 다 빠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남편이 친정집에 인사드리고 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다가 윗사람들 눈에 띄게 되었죠.
그리고 때마침 자리가 있었던 관리직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 정규직으로 안정된 자리를 잡자 저희 아버지도 울며 겨자 먹기 시기긴 하셨지만 제 결혼을 점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남편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제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다 보니 친정 아버지께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결혼이어서 그랬는지 예물 예단부터 결혼식장 하객수 위치까지 친정과 시댁의 말이 맞지 않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이더라고요. 그나마 하나 통했던 건 친정 어머니가 한복집을 운영하셨는데 양가 어머니 한복을 거기서 맞춘 거였죠.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결혼식이라는 거 두 번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시부모님께서 사돈께서 외동딸 시집 보내는데 서운한 게 많으셔서 그러시는 게다. 민영이 너도 네 친정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고 친정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따라드려라. 우리는 괜찮으니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긴 했지만 남편과 시댁에는 계속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친정아버지가 무척 원망스러웠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저와 남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3살 때 둘째 아들도 태어났고요. 둘이었던 가족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4식구로 늘었고 그만큼 남편이 가장으로서 지는 무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도 2명이나 낳고 남편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점점 사위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셨죠. 그때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 남편을 이제 사위로 인정하시겠다. 이제는 정말 다 됐다. 우리 아가들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만 지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육아가 힘든 건지도 잊은 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의 행색이 평소와 좀 다르더라고요. 옷이 여기저기 찢기기도 하고 몸에 잔 흉터도 많이 생기고 말입니다. 그뿐이게요. 옷에 먼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빨래통 밑에 먼지며 모래들이 쌓여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다 참다 제가 남편 몸에 난 흉터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남편은 귀찮은 듯 아, 몰라. 피곤한 사람 붙잡고 별것도 아닌 걸 묻고 있어. 라며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더군요. 상냥하기만 했던 남편이 둘째가 태어나고부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변한 시점이 제게는 상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왔었고 첫째를 낳고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복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몸 회복도 더디고 첫째까지 동시에 보살펴야 하니 복직을 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일을 그만둔다고 했었습니다.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바로 새 일을 구하겠다며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후부터 남편이 제게 차가워졌어요. 일을 평생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몇 년만 쉬겠다고 한 제 말에 확 변해버린 남편의 표정은 저를 참 서럽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당연하단 듯 남편과 제 사이도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씻고 먹고 자고 애들이랑 30분 정도 놀아주는 거 외에는 저랑 말도 잘 섞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둘째가 태어나고 지출도 많아졌고 또 저까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모른 척 넘어갔죠. 그런데 남편의 이런 행동은 며칠이 지나도 끝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항상 말끔한 차림으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던 남편이 갑자기 매일 어디서 사우나라도 하는 듯이
깔끔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전 물어봤습니다. 여보, 여보 회사에 샤워실이라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온몸이 먼지 투성이었는데. 뭐? 샤워? 참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집에 있다 보니까 남들도 다 편한 줄 아나 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보야말로 내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애들 30분도 채 못 보고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나는 그런 애들이랑 24시간을 꽉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 언제 한번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준 적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일하고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옷에 먼지를 잔뜩 묻히고 오면 빨래하기 힘든데 먼지 묻히고 왔다고 난리 치지 않나. 나더러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 뭐예요? 난리? 말이 나온 김에 당신은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아니, 내가 일 그만둔다 말했다고 어쩜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서는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요. 그래요. 나 그냥 일 나갈게요. 곧 육아휴직 기간도 끝나니까 나간다고요. 이거 어디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럼 나랑 못 살겠다는 거야? 아, 그래. 장인어른 말씀대로 나는 무능력한 놈이니까 아내 일이나 시키는 남편이랑은 못 살겠다는 거네? 아니, 여기서 우리 아빠 얘기가 왜 나와요? 맞잖아. 당신 아버지, 나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반대하셨잖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당신도 능력 있는 남자 만났으면 애기 낳고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었을 텐데 나 같은 놈 만나서 쉬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만해요. 왜 싸울 때마다 우리 아빠는 들먹이고 그래? 이 모든 게 당신 아버지 때문이니까. 맞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전 본인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 친정아버지에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죠. 평소에는 티를 내지 않다가 저랑 금전적이거나 일적인 문제로 싸움이 붙기만 하면 이렇게 제 친정아버지를 걸고 넘어졌죠. 아마 그걸로 제 입을 막으려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도 사람인데 그런 모진 말을 들었으니 어쩌면 당연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다툰 후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저는 애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이 좋았는데 남편과 회사 앞 벤치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기분을 풀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끝끝내 받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부재중을 봤으면 남편이 전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 앞을 계속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동료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 동료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남편 동료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현이 회사 그만뒀어요. 꽤 됐고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라고 말이죠. 동료의 말로는 회사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거래처와 큰 분란이 있었는데 담당자였던 제 남편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참 억울했을 거라고 그 당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회사 동료의 말을 듣고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데 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5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에서 억울하게 퇴사했는데 제게 말도 못하고 혼자 다 감당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러워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회사에 뭘 두고 좀 가서 찾으려고 왔어. 여보, 나 다 알고 있어요. 실은 방금 여보 회사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여보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뭐?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설마 내가 일 잘하나 감시하러 갔던 거야? 왜? 내가 또 그만두기라도 했을까 봐? 네? 아니 난 정말 지긋지긋해. 나만 보면 능력 없다고 하는 당신 아버지도 그리고 당신도 말이야.
아니, 진짜 당신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결혼 전에나 그랬지. 언제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나 당신 기분 풀어주려고 회사에 갔던 거예요. 도시락 챙겨서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막말을 해요. 지긋지긋하다뇨. 김서방,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빠. 남편과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대화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제 아이들이랑 산책하던 친정 부모님과 마주쳤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명예퇴직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아마 친정 어머니께서 혼자 애들을 돌보고 있으니 아이들 보러 놀러 오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걸 지켜보시던 친정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다시 말해보게. 내가 뭘 어쨌다고? 그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이렇게 남 탓하게 되어 있다니까? 듣다 보니 자네 회사도 그만뒀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득하니 붙어있지 못해서야 남자가 무슨 일을 하겠나? 자네가 그렇게 계속 안정적이지 못하니 민영이 얘가 애 낳고도 일을 못 그만두는 거 아니겠나? 네, 맞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모자라고 모든 게 다 제 탓이죠. 뭐야? 지금 자네 나랑 장난하는 건가? 친정 아버지의 마지막 물음에도 대답도 하지 않고 휙 돌아서 가는 남편. 그런 남편을 보며 친정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다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더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자니 저도 화가 나 친정 아버지께 한마디 했죠. 아버지도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자꾸 애들 아빠 기죽이는 말들만 하시니까 애들 아빠도 점점 더 엇나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버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제 남편 무시하실 거면 저 아버지도 안 볼 거예요. 남편 문제로 처음 소리를 지른 저는 내심 친정아버지께 죄송하긴 했지만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건지 모르겠더군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었습니다. 그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 핸드폰을 손에서 떼질 않았는데 어떤 때는 늦은 시간에도 친구를 만나겠다며 나가더군요. 제가 아이들이랑 먼저 자고 있으면 말없이 몰래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고는 새벽 서너 시가 돼서야 돌아오는데 술 냄새, 향수 냄새, 온 집안이 오만 냄새들로 가득 찰 정도였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느라 사람답게 산 지가 언젠지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매일 뭐가 그리 신이 나는 건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오는지 저는 이런 남편이 어느 순간에는 꼴도 보기 싫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니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부터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또 혼자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남편 눈치 보며 지낼 바에는 아이들과 셋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기를 몇 개월째 남편은 이제 집에서 저한테 아예 말도 안 붙이더군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맛있는 음식을 해놔도 본체 만체하고 낮에 뭘 하길래 그렇게 피곤한지 제가 뭘 물어도 다 잠긴 목소리로 귀찮다고만 하고 별 대꾸도 없었고요. 여러분, 왜 배우자와 싸웠을 때 느껴지는 그 적막감 아시죠? 그 적막감은 정말이지 저를 답답함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더 편했었죠.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집안 공기도 무거워지고 하나하나 다 눈치 보이고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군요. 또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화장실이 다 울릴 정도로 큰 음악을 틀어놓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죠. 음악이 다 끝나고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주일 중 몇 번은 밤만 되면 나가서는 새벽이 되어 돌아오고요. 저는 친구를 만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데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거실에서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받으려 했더니 글쎄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더니 핸드폰을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핸드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의심스럽더군요. 회사도 그만뒀다는 사람이 하루 종일 어딜 나갔다가 오고 밤마다 또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본인 핸드폰을 손도 못 대게 하고 본인만 있는 은밀한 화장실에서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저와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밤에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말입니다. 갑자기 배신감이 몰려오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해 자존감이 올라가면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외도라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TV를 보니 배우자의 외도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무렵 집으로 들어와 씻고 있을 때 저는 남편이 입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는데 지갑을 보니 사우나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왜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면 몇 프로씩 할인해주고 그러는 할인권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애들한테 치여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일도 안 하면서 밖에 나가 사우나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안 그래도 받았던 열이 확 폭발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큰 소리로 웃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대체 누구랑 통화하길래 제게는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이 저렇게 큰 소리로 웃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했던 열쇠로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가 봤죠. 그런데 화장실 안에 있던 남편의 모습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더군요. 무슨 짓이야? 누가 화장실 그렇게 문을 확 열고 들어와? 아, 그런데 당신은 왜 변기 옆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집에서 내 화장실에서 마음대로 앉아 있지도 못해? 아니, 그럼 아까 누구랑 대체 얘기한 건데요? 말소리가 들리던데요? 참나, 너 이제 내가 화장실에서 뭐 하는지 귀대고 엿듣기라도 하는 거야?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요. 대체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거냐고요? 내가 뭘 어째 그 입술 옆에 빨갛게 묻은 건 뭐예요? 혹시 피예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자기 손으로 입술을 벅벅 닦는데 아무래도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둘러보는데 닫혀있는 변기 뚜껑 옆쪽으로도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변기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변기 안에는 피가 섞인 가래들이 있더군요. 당신, 당신 이거 뭐예요? 뭐냐고요? 어디 아픈 거예요? 이 피들은 다 뭐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을 흔들며 이게 뭐냐고 되물었는데 그때 남편은 변기에 다시 얼굴을 바꾸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의 등을 두들겨 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며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몇 분쯤 흘렀을까 남편은 나지막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 네? 나 폐암이래. 미안해. 폐암이라뇨? 저는 순간 남편이 제게 잘못 말한 줄 알고 고개 숙인 남편을 빤히 쳐다보는데 뒤에 이어지는 미안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폐암이라니.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가본 거 맞아요? 제대로 검사한 거 맞냐고요? 미안해. 능력도 없는 내가 병까지 얻어서는 그놈의 능력 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언제 당신 능력 없다고 뭐라 한 적 있어요? 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는 스스로 그렇게 괴롭혀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얼른 말해봐요. 나 정말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민영아. 내가 그동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난 네가 나 없어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정 떼려고 모질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민영이 너랑 우리 준영이 준우랑 넷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죠.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아야죠. 정을 떼다녀. 맞습니다. 제 남편은 폐암을 앓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곰처럼 덩치가 컸던 제 남편이 점점 야위어가고 있었는데 전 그것도 알아채지 못했더군요. 또 남편의 말로는 제가 차려주는 밥도 먹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속이 메스껍고 혹시 먹다가 구토라도 하면 본인이 아픈 걸 걸릴까봐 먹지도 못했다고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물류회사 일을 그만두고 친구를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게 말을 할까도 해봤지만 철거 일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잡히면 나가는 거여서 일이 없는 날에는 괜히 제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또 철거 일은 일을 마치고 나면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게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집 여기저기에 먼지나 모래들이 날리는 걸 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저와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라도 끼칠까 걱정이 됐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차에서 작업복을 아예 갈아입고 집 근처 사우나에서 씻고 왔다네요. 제가 남편 지갑에서 본 사우나 이용권도 그래서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일이 있으면 다행이었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철거 일도 점점 줄어들어 생계 걱정이 심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는 간혹 대리 운전도 하면서 생활비를 맞췄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달 전부터 장기침으로 시작했던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일을 할 때마다 호흡곤란이 조금씩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다가 해서 그런가 했는데 집에서 쉴 때도 그랬다면서요. 또 체중도 점점 주는데 단순히 요즘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피로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다는데 지금 생각해도 본인이 자기 몸에 너무 둔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는 피가 섞인 가래 같은 게 나왔다면서 처음 피를 봤을 때는 본인도 너무 놀라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을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에게 말해봤더니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병원을 가보라고 했고 그렇게 가게 된 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요. 아마 철거 일을 하면서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의심도 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여보 그러면 화장실에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그런 게 어, 맞아. 혹시라도 내가 토하는 소리가 들릴까 봐. 그럼 안 그래도 걱정 많은 당신이 애들 챙기랴, 나 챙기랴 바쁠까 봐 그랬지. 여보, 그래도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죠. 나는, 난 내가 아직 복직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틀어진 줄 알고 여보가 나한테 실망한 줄 알았잖아요. 아니야. 오히려 그때 난 나한테 실망했지. 당신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그때 당신이 복직 미루고 일 좀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말이야. 그때 눈치 보며 말하는 당신을 보는데 당신이 내 눈치 보는 게 왜 그렇게 싫던지 내가 능력만 있었어 봐. 당신이 그런 걱정을 왜 하겠어? 첫째 준영이 낳고 당신 몸도 제대로 못 풀고 나가서 고생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당신한테 일 좀 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다 내 잘못이야. 부족한 나 만나서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아. 여보, 무슨 말이 그래요. 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능력 이야긴 좀 그만해요. 그 이야긴 그만하고 우선 당신 건강부터, 어? 당신 건강부터 신경 써요. 고마워. 부족한 나한테 이렇게 과분한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한들 여한이 없어. 또 안 좋은 소리. 여보는 내 옆에 평생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좋은 말은 하지도 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만 걱정하는 사람한테 저는 그동안 남편과 같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하질 않나 외도하는 거 아닌가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으니 말이죠. 제가 대체 그동안 이렇게 착한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남편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줘야 하는지 걱정이 앞섰죠. 그리고 남편이 병원으로 가는 날 아침, 남편은 제게 편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에게 드리라고 한 편지였는데 이전에 장인어른께 큰 소리 질렀던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면서 밤새 적었다고 했죠. 남편에게 편지를 받고 저는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편지를 전했는데 글쎄 평생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으셨던 분이 훌쩍이시며 편지를 읽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편지를 다 읽으신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신 듯 했죠. 저는 탁자 위에 보이는 남편의 편지를 멀리서 읽어봤는데 내용을 줄이자면 이랬습니다. 장인어른, 저 못난 사위 성현입니다. 우선 지난날 장인어른께 소리 지른 건 모두 부족한 제 잘못입니다. 저를 받아주신 장인어른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했는데 현실은 참 쉽지 않더군요. 또 장인어른께서 자네가 그렇게 계속 안정적이지 못하니 민영이 얘가 애 낳고도 일을 못 그만두는 거 아니겠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 말씀이 모두 다 사실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의 부족함 없이 넘치는 딸 민영이가 절 만나 힘들게만 사는 것 같아 전 항상 민영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랍니다. 게다가 지금 이 못난 사위 장인어른께 또 한 번 실망을 끼쳐드려야 할 것 같네요. 민영이한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제 옆에서 민영이가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지 벌써 걱정부터 앞서네요.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우리 민영이 한 번만 더 어여쁘게 봐주시고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이렇게 부탁만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창밖을 보시던 친정아버지는 이내 저에게 남편의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와 병원에 도착한 후 병원복을 입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자니 저는 괜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같이 그동안 힘든 티 하나 못 내고 혼자 끙끙 앓으며 아파했을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제가 죄인같이 느껴졌어요. 누워있던 남편이 저와 친정아버지의 인기척을 들었는지 벌떡 일어났고 제 아버지를 보더니 소리 없이 꾸벅 인사만 하고 다시 고개를 내리더군요. 그런 제 남편을 보고 친정아버지는 한 걸음씩 터벅터벅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서방, 몸은 좀 어떤가? 장인어른,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병실에서 뵙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네요. 자네 나한테 죄송한 것도 참 많아. 자네보다 더 오래 살아온 어른이라고 해서 모두 내 말이 맞는 건 아니라네. 그간 자네가 내 눈에 들려고 쉼없이 노력해온 거 나 다 알고 있네. 그리고 민영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철거 일에 대리운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네. 몸도 지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내 딸과 손주들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네. 지금 보니 자네가 진짜 내 사위고 내 딸의 남편이 맞구만. 내가 미리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했네. 그러니
이 정도 병쯤이야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얼른 일어나게. 뭐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지나고 나면 자네가 살아왔던 인생의 짧은 한순간일 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장인어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나. 나도 너무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내 딸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네한테 더 모질게 대했던 것 같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도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알겠지만 다들 살아가면서 아픔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아픔이 유독 아픈 손가락이 되어 집착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나한테는 가난이 딱 그랬네. 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네. 인영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만 드셨거든. 어디 그뿐이게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달려가 탕진하게 일수였지. 그러니 어디 상상해보게.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갔겠나. 어머니 혼자 힘들게 일하시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셨는데 그조차도 형편이 나아지면 아버지가 밖에서 사고 치는 바람에 돈 다 날아가고 또 돈이 좀 모이려고만 하면 아버지께서 돈 들고 나가서 몇 날을 안 들어오시고 그랬다네. 자네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리라고 상상이나 해봤나? 아, 아니요. 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난 그때 다짐했었네. 난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참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네. 그리고 내가 민영이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리 민영이도 꼭 능력 있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 아마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자네에게 더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 같네. 그런데 민영이 말을 들으니 폐암으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민영이와 손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대리운전도 했다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네에게 오히려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아. 고맙네, 김서방. 우리 민영이와 손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줘서 내가 정말 고마워. 장인어른. 친정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제 남편을 토닥이며 안아줬죠. 그 당시 아버지가 남편에게 해주셨던 말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데 친정아버지에게 이런 상처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제게 전화를 받은 친정어머니도 병실로 들어오셨죠. 아이고, 김서방,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자네가 왜 여기 누워있어? 장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아시는 것처럼 장모님 사이 아주 튼튼하잖아요. 이까지 병쯤은 제가 금방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른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다 같이 놀러 가요. 장모님이 좋아하는 꽃구경도 하고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낚시터도 가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가족 모두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해보자고. 자네랑 놀러 가는 일만 기다리고 있겠네. 네,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그만, 그런 소리 그만하게. 내 딸의 남편이면 내게도 아들과 같은 건데 자네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내가 미안하네. 그러니 너무 오래 기다리긴 하지 말고 날 좋을 때 얼른 낚시 가자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병실에서 한바탕 눈물을 흘린 뒤 친정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부모님이랑 도련님 아가씨가 병실로 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손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으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멀찌감치 떨어지셔서는 남편 얼굴만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도련님과 아가씨는 제 아이들과 놀아주며 남편의 얼굴은 애써 외면하더군요. 친가족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친정 부모님과는 사뭇 달랐지만 침묵 속에서 진한 걱정과 용기를 주는 마음들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녀가고 남편과 저 둘만 남은 병실에서 저희는 오랜만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그간 저랑 대화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이 외로웠다는 말과 수술 잘 받고 나와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다짐하며 말했죠.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꼭 먼저 말하기로 약속하자고 했죠. 이번처럼 혼자 정을 떼니 많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거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라고 엄포도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 가족의 염원이 통했는지 남편은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주말마다 낚시를 갈 만큼 회복되었답니다. 친정어머니랑은 저와 친정아버지 모르게 둘이 꽃구경도 다녀오고요. 외동딸밖에 없었던 제 친정 부모님에게 사위이자 아들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는 제 편이 없을 정도랍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병실에 있었을 때 우연히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가정은 삶의 보물상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명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는데요. 남편이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정말 가족에게 정을 떼며 삶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뭐였을까요? 이 사연을 적기 전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더니 바로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병실에서 그간 본인의 서름을 한 번에 날려주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본인에게 털어놓았던 제 친정아버지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멀리서 눈빛으로 본인에게 온 맘 다해 응원했었던 시아버지까지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모든 가족을 보며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얻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저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물을 지켜주는 보물상자는 바로 가정이고요. 제 사연을 들은 사연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연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렇게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사연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봄날 잘 보내세요.